실제 통계상 보면 한 4, 50년 전에 한번 있었을까 말까 한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하고 다른 큰 위기가 올 거다. 그렇다면 어떠한 나비 효과들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과들이 위기일 수 있고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빈센트님께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좀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 그리고 전쟁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작금의 큰 변화들을 신냉전 시대, 뉴 콜드 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신냉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죠. 교과서에서만 보고 있었고, 하지만 뉴 콜드 워라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왔다. 이미 전쟁이 웬 말이냐 한데 진짜 전쟁이 나고 있고, 맞아요. 좀 전에 보니까 독일의 생산량 물가가 37%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3달만 지나면 100%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거. 과거에는 있어 본 적이 없고, 실제 통계상 보면 한 4, 50년 전에 한번 있었을까 말까 한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판이 바뀌었다, 큰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근거들을 모으고 있어서 이전하고 다른 큰 위기가 올 거다. 그렇다면 이런 뉴 콜드 워라는 신냉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나비 효과들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과들이 위기일 수 있고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가장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것은 최근에 테마로 많이 작용을 했던 ESG 가운데 인발러먼트, 즉 기후입니다. 한국은 아픈 현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홍수가 좀 많이 났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리 보면 미국, 유럽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가뭄에 쩔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농산물 가격, 더 나아가서 식량 안보, 이런 것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신냉전 시대에 결부된 나비 효과로서 기후 환경에 대한 안보, 기후 환경이 이제는 안보가 된다는 것은 내 거와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신냉전 시대 이전에는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경제가 세계화 경제, 블록화 경제 이전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달 가능성이 적어졌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독일 물가가 전년 대비 37% 올랐다고 말씀해 전년 동월 주셨어요. 대비. 와,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이라는 것이고, 유로존은 19개의 이질적인 국가들의 합의체라는 것이고, 또한 독일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고, 또한 독일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를 들썩였던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라는 거. 그런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국가는 아마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드라마다. 같이 가겠네요. 그런 후폭풍이 조만간 있을 거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뭘 느낄 수 있을까? 그 결과물이 결국 유로화의 약세. 그렇게도 또 결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 세상 흐름 자체가 바뀔 수가 있겠네요.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바뀌었다. 그럼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초강국이라고 불렸던 미국, 그리고 2000년 이후 급부상한 중국,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점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언론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패권에서 미국으로 넘어왔고, 최근에 미국의 강대국이 일본, 구소련, 독일 수많은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최근에 중국까지 이런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대 국가인 중국은 무슨 소리냐, 과거부터 하나의 중국으로 전 세계의 원차이나 중국이 패권을 갖고 있다가 잠시 아편 경제 이후에 잠깐 잃어버린 이 패권을 다시 찾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서로 논의하는 시점이 좀 다른 것이죠. 어쨌든 강대국이 부딪히고 있다는 게 패권 경쟁이고,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패권 경쟁이 이제는 어느 한쪽이 무릎 꿇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패권 국가들의 경쟁이 왜 중요하냐,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거는 한반도의 역사인 것이죠. 한국의 경제 메커니즘이 중국한테도 상당 부분 속해 있고, 또한 개화기 이후에 미국한테도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갈등이 결국 한국의 경제 구조상 달갑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권 경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경각심을 갖고 일단 보고 있다.
그럼 서로 견제를 할 텐데 네. 한국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지금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두 국가가 싸우는데 네. 왜 싸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먼저 1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럼 그것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21세기 쌀이라고 불리는 것이 반도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갖고 미국과 중국, 물론 뭐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것이 중국이 먼저 시작해서 이 싸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중국은 반도체라는 것이 무슨 공공재도 아니고 서로 간에 밸류체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지 뭘 그러냐, 뭐 이런 게 약간 티카테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1세기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이 미중 패권 경쟁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왜 중요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국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아닙니까? 네. 수출의 상당 부분도 반도체이고, 또한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의 상당 부분 흑자를 견인했던 게 또 반도체였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반도체가 어쨌든 두 강대국의 싸움의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그 화두를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수점이 있다. 그걸 이점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모든 것은 다 양면성 갖고 있죠. 기회가 우려가 혼재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이게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라는 것이거든요. 안보라는 것은 국가의 존속 여부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것의 바이 데피니션은 국가의 안보를 결부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저는 안보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미국의 안보 자산은 단연 석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근간의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석유에서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 뭐 구글링만 해봐도 여러 가지 떠올리는 것처럼, 그만큼 실제 수장 자체,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자체도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다닐 정도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실제 방한했을 때, 한국에 왔을 때도 제1 목적지로 찾아간 게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안보 자산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석유의 전략 지역이 이제 중동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중동에서 석유가 대부분 나니까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전략 지역은 아시아, 즉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이게 반도체의 생산 라인인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대만, 한국, 일본 이 세 국가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국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자산이 나오는 곳, 아니 안보 자산을 만드는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한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안보 자산의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 석유가 안보 자산이었을 때 보면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간섭을 했죠. 내정 간섭뿐만 아니고 투자. 그래서 없는 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 중동의 맹주로서 과거 이란이 맹주였는데 사우디로 탈바꿈하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했죠. 뭐 지금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보면 그런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좀 바뀌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간섭이 시작됐다는 거, 그게 다자간 협력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결국 반중 체제, 중국 따돌리기에 들어가자 반도체 칩4, 즉 미국과 대만과 한국과 일본 이 네 가지 국가가 반도체 연합, 공급망 연합을 만들어서 중국을 따돌자, 이런 것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왜 대비를 해야 되냐면, 칩4 저렇게 하다 말지 뭐, 미국 저렇게 잠깐 하다 말 거야 라고 볼 게 아니고, 과거 안보 자산일 때의 중동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할 거다. 그래서 한국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표 중간에 보면 이제 패권 경쟁은 과거 석유는 이제 소련하고 했어요. 러시아가 사실 제2의 산유국 아닙니까? 석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러시아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고요. 석유 가격이 내리는 것은 러시아한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수출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에 이 석유의 가격을 갖고 과거 패권 경쟁국이었던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경쟁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미국이. 근데 지금 패권 경쟁국이 중국,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더 컨트롤할 거다. 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끝으로 이제 헤게모니 전략으로는 역시 이 셰일 혁명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왜 넘어왔냐? 그러면 과거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 미국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미국에서 석유는 있었지만 그걸 추출하고 상품화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동을 구슬려서 싼 사우디산을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2016년도에 시엘 혁명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중동에 저렇게 퍼주식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미국 자체에서 시엘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원인 석유가 났기 때문에 안보 자산이 석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사하는 게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은 반도체 생산 쪽에서 열위에 있거든요. 과거 1970년대는 인텔사가 반도체 생산까지 다 했었는데 세계가 물결을 일면서 반도체 생산을 잠시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에 위임했었죠. 그것을 흔히 밸류체인의 변화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겠다. 석유와 시엘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는 이 반도체 칩4 아니면 최근 인플레이션 법안 이런 것들도 전부 반도체를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자,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기회이냐 위기이냐? 일단은 기회다.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이 안보자산으로 반도체를 채택했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니까 네. 기회다. 잘 활용만 한다면. 다만 그 기회가 영원할 거냐? 영원하진 않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의 중동의 판을 보더라도 사우디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좋지. 네, 조만간 네. 원수라면 원수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결국 미국이 자기 스스로 안보자산을 갖게 되는 순간 동맹국이 언제 적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시사하는 게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모든 것을 예단하고 조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자. 네. 자, 과거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지 낮을지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황상 과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것이죠. 네, 안보 자산이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넘어갔지만 네. 여전히 석유를 가지고 파워게임을 하는 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석유에서 반도체를 바뀌었다고 오늘부터 반도체가 제1의 안보자산이다. 그것은 위에 아젠다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실제 그게 뿌리 깊게 산업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19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안보자산이 석유로 바뀐 다음에 시엘 혁명이 터지기까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아마 석유에서 반도체로 자산 자체가 옮기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뭐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십 년,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이런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일단은 그 수십 년, 수일이 걸린다는 그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회사가 저는 뭐 인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인텔사가 이제는 팹리스부터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을 전부 다 아우르는 토탈 패키지의 반도체 대왕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패권 경쟁이 주는 좀 불이익이라는 측면도 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것들을 전부 해야 되니까요. 네, 이전과 다른 것을 변한다는 것 일단 스트레스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예상과처럼 탁탁탁 변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화석연료에 의존되어 있는데 기후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실제 산업의 구조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폭풍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통과 의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석유, 그 다음에 반도체.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산업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 다음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초개인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너와 내가 같은 상품에 대해서 매력도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만의 것, 독특한 것, 하지만 좋은 것. 즉,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와 그런 것들을 함축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초개인화의 가장 근간에 있는 건 결국 데이터다. 그래서 글쎄요. 석유, 반도체, 그 넥스트는 무엇일까? 뭐 기후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다방면에 열어놓지만 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 기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그쵸, 네, 데이터에 대한 밸류, 부가가치가 상당 부분
증폭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구글 같은 회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기존의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고요. 네. 데이터는 어디가 많이 갖고 있냐? 한국으로 보면 사실 소비 데이터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신한카드 보면 뭐 우리가 뭘 사는지부터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데이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 쪽도 네. 그런 데이터 쪽은 맞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정보고요. 우리 흔히 네.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정보 플러스 초개인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돈이자 데이터의 핸들링이 결국 기술입니다. 인간의 행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흔히 네. 유튜브, 오늘도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이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가장 결정판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거의 예술품 아트죠. 우리 그 알고리즘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네. 그것을 역추적해서 비즈니스화 시킨 것도 많습니다. 즉 인간의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까? 그걸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상이 흔히 확률적 기반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 확률적인 기반과 예측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즈니스화 될 겁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항상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애플이라든지 네,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서도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종목이요? 그 비상장으로 가야 되는데 뭐 네. 제가 저희 회사 홍보할까요? 상장 기업들도 테크 회사들이 많죠.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들. 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핸들링하려면 획일성보다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라는 데서 첫 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헤게모니의 정점에 있고 가장 네. 공무원의 정상에 있는 집단인데 효율성과 형평성이 뭐 브로드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 여의도에서 네.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로서 한 10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네. 증권사 안에서도 리서치 센터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획일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핸들링하는 것에 근저의 이 컬처가 중요한데요. 문화가. 그런 것은 글쎄요. 기존의 조직보다는 새로운 조직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비상장을 좀 보자. 네. 네. 근데 비상장이라고 한다면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웠죠. 네. 과거형일 겁니다. 아. 어려웠는데 네. 최근에 좀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비상장이 결국 가상자산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재 가치가 없다. 심사역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장 기업도 잘 모르는데 비상장 기업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접근하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사의 여의도에 있는 리서치 센터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비상장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페이퍼가 올라있는 이런 스타트업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뭐 신뢰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